성진아, 도착했어. 나도 곧 도착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왜 이렇게 늦지? 뭐야, 저거? 설마, 모든 것은 하나의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공학 박사 이동욱이 그린시티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막으려는 거대한 음모와의 싸움.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동욱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아침 루틴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 미라의 얼굴을 살짝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3인 딸 수빈의 방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인 후 동욱은 집을 나섰습니다. 대한건설 환경영향평가팀 팀장실에 도착한 동욱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린시티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적힌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300만 평이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일산 근교에 3만 가구가 들어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었어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욱은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15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토양과 수질 분석에서는 회사 내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대학 시절 그에게는 평생의 친구가 있었어요. 박성진이라는 이름의 동창이었죠. 둘 다 환경에 관심이 많았지만 동욱은 기업에서, 성진은 언론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진이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옛 친구 생각이 났어요. 환경 전문 기자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쁜 일상에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후 2시 현장 조사를 위해 일산 근교로 향했습니다. 넓은 들판이 펼쳐진 개발 예정지를 보며 동욱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기에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니.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던 중 삽에서 나는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화학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네. 동욱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15년간 쌓인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확인한 순간 동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금속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검사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수빈이 말했습니다. 아빠 대학 가면 환경공학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왜? 아빠처럼 자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동욱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발견한 이상한 수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많이 도와줄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몰래 추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지점에서 더 깊은 곳까지 파서 흙을 가져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결과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든 동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납, 카드뮴, 비소, 모든 중금속 수치가 환경 기준치의 50배에서 100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암 발병률이 급증할 게 뻔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욱은 급하게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 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며칠 후 시청 지하 창고에서 먼지 쌓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화학공장 폐기물 처리 현황. 서류를 읽어가며 동욱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대형 화학공장의 폐기물을 몰래 묻어둔 불법 매립지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지방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손에 들린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집에 돌아온 동욱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동욱은 직속 상관인 박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그린시티 부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토양 오염이 너무 심해요. 이대로는 건설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동욱 팀장, 그건 좀 성급한 판단 아닌가? 성급하다고요?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100배예요. 동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단 추가 검증이 필요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박 부장은 찬물을 끼얹 듯 차갑게 말했어요. 추가 검증요? 이미 3번이나 확인했는데요.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해. 그 순간 동욱은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박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동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만 가구,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독성 물질 위에 집을 짓고 살게 될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15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빈이 말했던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문득 대학 시절 성진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꿈을 품었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혹시 성진이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적과 맞서게 될지를,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게 될지도. 월요일 아침 동욱은 회사 본사 30층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장과의 면담 약속이 있었어요. 그린시티 토양 오염 문제를 더 높은 선에서 논의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욱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대로 전달해야 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 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연구소장실에 들어선 순간 동욱은 놀랐어요. 연구소장 외에 다른 임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 팀장. 연구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동욱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 20년 전 불법 매립 증거, 예상되는 피해 규모까지. 중금속 오염이 이 정도라면 즉시 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욱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폭탄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 팀장,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동욱이 맞섰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재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의 정재환은 키는 크지 않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30년간 건설업계를 주름잡아온 거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냉혹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팀장이군. 정재환이 동욱을 찬찬히 훑어봤어요. 마치 사냥감을 품평하는 맹수 같았습니다. 네, 회장님. 동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앉아요.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정재환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린시티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정재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동욱은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정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화 작업에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년은. 3년? 정재환이 비웃듯 웃었어요. 이 팀장, 현실을 모르시는군.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재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팀장, 저와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다른 임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어요. 정재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 15년 동안 회사에 충성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도 있고 딸은 대학에 가야 하고. 정재환이 동욱의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리한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재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욱이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버드 환경공학과에서 연수 기회가 있어요. 전액 지원에 가족 동반도 가능하죠. 그게 승진도 보장해 드릴게요. 연구소장 자리까지. 정재환이 달콤한 제안을 늘어놓았습니다. 동욱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빈의 대학 등록금 걱정, 미라의 고생.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정재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재환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환경부에 신고하겠다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팀장. 정재환이 서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동욱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수는 회장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동욱이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그 순간 정재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환경부 김차관님. 정재환이 전화를 받더니 동욱을 째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재환이 비웃었어요. 김 차관이 누군지 아세요?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환경부 2인자죠. 이번 주에 우리 회사 고문으로 오시거든요. 충격이었어요. 환경부까지 이미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국토부, 지방정부 모두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신고하실 건가요? 정재환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동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상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정재환이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은 동욱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적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거대한 권력과 돈이 얽힌 음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동욱은
평소와 달랐어요.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어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밝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환경보호동아리 회장으로 뽑혔어요. 정말 대단하네. 동욱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처럼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빈의 순수한 말이 동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의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날 밤 동욱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환경 전문 기자인 성진이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진아, 나야. 동욱이, 오랜만이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성진의 목소리에 관심이 섞였어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내일 만나자. 알겠어. 어디서? 약속을 잡은 동욱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동욱은 몰랐어요. 이미 성진에게도 정재환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걸,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거미줄 같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도. 성진의 전화를 받은 순간 동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녹색미래라는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왔어. 너 같은 내부 고발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야. 동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어떤 단체인데? 꽤 유명한 곳이야. 제보자 보호도 철저하게 해준다고 하더라. 성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직접 만나자는 거야.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은밀하게. 동욱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외진 곳에서? 안전하잖아. 회사 사람들 눈에 띌 염려도 없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욱은 차에 모든 증거 자료를 실었습니다. 20년 전 불법 매립 문서, 토양 분석 결과, 정재환과 공무원들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어요. 미라에게는 단순한 출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걱정 마. 미라의 따뜻한 미소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한적했습니다. 점점 산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이 적막해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자는 거야?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5시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어요. 산속 외딴 길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어? 아, 그래. 나도 곧 도착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성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룰룰룰. 뒤에서 대형 트럭의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거대한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뭐야, 저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쾅! 트럭이 동욱의 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아! 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쾅! 쾅! 트럭이 계속 들이받았어요. 차는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직감한 동욱은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15년간의 등산 경험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차가 계곡으로 떨어지는 순간 동욱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쾅! 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폭발했습니다. 화염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동욱은 가파른 비탈을 굴러 떨어졌어요. 온몸이 나뭇가지와 돌에 부딪히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으악!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야, 수빈아,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요? 여보, 여기 사람이 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할머니 목소리에 동욱이 눈을 떴습니다. 어디? 정신 차렸구나. 다행이야.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욱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가 약초 캐러 왔다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욱은 온몸이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병원에 가야. 병원은 너무 멀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 치료받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희도 약초로 오랫동안 사람들 치료해 왔어요. 걱정 마세요. 동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원이 확인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할아버지 집은 깊은 산 속에 있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상처를 치료하며 물었어요. 김철수입니다. 거짓 이름이었어요. 더 이상 이동욱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후 동욱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건설 환경팀장 교통사고로 사망. 자신의 사진이 신문 첫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차량 폭발로 시신 발견 못해. 기사를 읽으며 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라야, 수빈아, 미안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오히려 잘 됐을지도 몰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철수야? 당분간 여기 있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동욱의 사연을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했어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있어도 돼. 감사합니다. 동욱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동욱은 창밖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동욱은 죽었어. 이제 김철수로 살아가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직 동욱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하에서 보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울지도.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그를 지탱해 줄 테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진 동욱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수염을 기른 얼굴, 도수 높은 안경,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늘도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옷을 입었습니다. 환경정 의실연연대 사무실은 을지로 뒷골목에 있었어요.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동욱에게는 소중한 거점이었습니다. 철수 형님, 오늘 새벽에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의 환경운동가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부천이요. 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에요. 동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제보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료 정리해서 내일 현장 가자. 네. 준혁은 동욱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불타는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몰랐어요. 눈앞에 김철수가 사실은 죽은 걸로 알려진 이동욱이라는 걸. 점심시간, 동욱은 혼자 그린시티 건설 현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이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수많은 가족들이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지. 자신들이 독성 물질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욱은 몰래 주변 병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린시티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암 환자가 평균보다 20% 많네. 데이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더욱 괴로웠어요. 한편 정재환 회장의 강남 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생계가 막막했어요. 작은 카페 운영만으로는 수빈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구한 이 청소 일자리가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수빈이만 잘 키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재환이 전화 통화를 하며 서재로 들어왔어요. 환경정 의실연연대? 그런 단체가 있어?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최근에 우리 그린시티 주변을 자꾸 조사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동욱 그 자식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정재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동욱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폭발했는데 살아있을 리 없죠. 그래도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라는 손이 떨려서 걸레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보가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수빈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환경공학과 수석 입학이래. 정말? 우리 수빈이가. 미라가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미라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에만 계실까? 며칠 후 동욱은 컴퓨터 앞에서 그린시티 주민 건강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 모은 자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암 발병률 25% 증가, 아토피 환자 40% 증가. 숫자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준혁이 옆에서 말했어요. 언론도 다 매수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겠어. 동욱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너무 커요. 위험해도 해야 해.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어. 준혁은 동욱의 진심을 느꼈어요. 어쩐지 이 사람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동욱은 작은 노트북으로 가족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수빈의 대학 합격 소식이 지역신문에 작게 실려 있었어요. 우리 딸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한편 동욱은 정재환을 더 가까이서 감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재환의 별장에서 일할 정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면접에서 동욱은 말수적은 성실한 정원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정재환의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적의 본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정재환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환경정의실현연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김철수라는 남자가 실질적인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 정체를 파악해봐. 네. 하지만 과거 기록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재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동욱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재회도 머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화요일 오전 미라는 평소처럼 정재환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2층 서재를 청소하던 중 복도 창문으로 정원에서 일하는 새로운 정원사가 보였어요.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남자가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욱도 얼어붙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미라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당신이에요? 미라가 다가가며 떨리는 손으로 동욱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욱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이제야? 미라가 동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동욱이 미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동욱은 5년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고가 아닌 살인 시도였다는 것,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죽은 척해야 했다는 것,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혼자서.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하지만 동욱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재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어떻게요? 당신이 도와줘야 해. 동욱이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재환의 서재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당신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 동욱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재환이 골프장에 간 사이를 노렸어요. 서재 금고 앞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자리 비밀번호. 동욱이 추측한 번호를 입력했어요. 정재환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 기밀 문서, 정치인 후원금 명단, 20년 전 화학 폐기물 매립 승인서.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돌아오셨네? 정재환의 목소리였어요. 미라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재빨리 문서를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어요. 청소 다 끝났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동욱은 환경부의 양심적인 공무원 김 과장을 만났어요. 정재환의 거대한 부패 구조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동욱이 미라가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김 과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린시티 토양오염 은폐 사건. 정재환 회장, 20년 전부터 계획적 범행.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과 유착 의혹. TV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정재환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전면 부인합니다. 모든 게 조작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확실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정재환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20년 전 화학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 서명이 있는 승인서가 있는데요. 정재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개발 중단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린시티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상은 받을 수 있나?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정부는 완전한 보상과 치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동욱은 드디어 법적 신분을 되찾았어요. 공식적으로 이동욱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온 동욱을 수빈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응, 수빈아. 아빠야. 수빈은 아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야. 미안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5년간의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갔어요. 한 달 후 정재환과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린시티 피해 주민들에게는 완전한 보상이 지급되었어요. 동욱은 환경부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국의 오염 지역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주세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동욱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진짜 자연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나도 환경공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요. 미라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동욱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